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파트 2로 가명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한라대학교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김순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하고요. 가명 처리 절차, 보호위 쪽의 가이드에서 나오는 가명 처리 절차가 있고요. 특별히 교육 분야에서 교육부로부터 가명 익명 처리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교육 분야 가이드에서는 이제 다른 가이드와는 좀 다르게 익명 처리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끝으로 이번 이 부분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면 여기 이제 그 yes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곧바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는 경우에 당초에 수집을 했을 때 그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보고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가명정보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서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이제 없는 경우 가명 처리나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면 역시 개인정보 이용 제공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도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목적 외에 이용 제공 근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법률에 의한 규정이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등에 관계된 경우라면 역시 이용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았고 당초 수집 목적과도 관련성이 없고 목적의 이용 제공 근거에 해당할 만한 별도의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명 정보로 가게 됩니다. 가명 정보는 가명 정보에 관한 그 특례법상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요 세 가지 목적이라면 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처리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의 처리는 안전하고 쓸모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가명 정보의 결합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부서 내에서 부서 간의 어떤 내부 결합이라든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끼리의 결합, 소위 이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결합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결합이 가능한데요. 이때 내부 결합, 이 외부 결합에 따라서 역시나 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 또한 적정성 검토나 반출 심사를 통해서 가명 정보로 활용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 가지 목적, 즉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과학적 연구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익명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저기 살펴봐야 될 부분은 역시 이 가명 정보는 이 개인 정보의 부분에 속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개인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충족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이 장표는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가 되겠고요. 개인정보보호법상 28조의 2부터
28조의 7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먼저 제28조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이라는 메리트가 있어서 최근 들어서 가명정보 활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요. 항상 이 법상 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에 해당되는지 가장 그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특히나가 우리가 가명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 적합성을 살필 때 이 세 가지 목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과학적 연구의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 케이스는 아직 거의 보지를 못했는데 향후에도 많이 활용 사례가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항인데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서 처리된 정보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죠. 따라서 쉽게 표현을 하면 가명 정보를 통하여 제3자 제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느냐? 두 번째, 가명 정보는 제3자 제공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조의 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이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명정보는 회사 내에서도 또 개인정보 처리자,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에서도 결합이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항을 보시면 28조의 2에도 불구하고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입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입니다. 여기서도 개인정보가 아니라 가명정보의 결합입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러면 결합 전문기관인 교육학술정보원에 내가 결합을 하고 싶어 이럴 때 개인정보를 들고 가서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가명 처리된 정보, 즉 가명 정보를 가지고 결합을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명 정보이지 개인 정보가 아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처리자라고 하면 보통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보통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이제 성격인데 만약에 그룹의 자회사다. 그러면 자회사끼리도 역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쉽게 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시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이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학술정보원에 가서 결합을 신청해서 결합할 수가 있다.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현재까지 지정된 결합 전문기관의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부의 교육학술정보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서 먼저
반출에 관한 사항인데요. 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 이 정보는 무슨 정보일까요? 요거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는 익명 정보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반출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은 가명 또는 익명 정보로 반출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반출을 할 때는 반출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반출심사위원들이 반출심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반출 이후에 재식별이 됐을 때라든가 이런 처리 과정에서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반출심사위원이 지느냐 아니면 그 결합 전문기관의 장이 지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승인의 주체가 되는 결합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이기 때문에 책임은 반출 시 심사위원이 아니라 결합 전문기관의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망입니다.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 절차, 관리 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마련된 고시가 또 후속으로 있는데,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세부적인 결합 절차나 방법, 이 지정 취소 기준 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셔서 이에 따른 시행령과 가이드, 고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결합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른쪽 보시는 결합 전문기관 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23곳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결합 전문기관이 아니라 데이터 전문기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정된 곳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군데가 있는데요.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이 4곳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에는 아마 추가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들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28조의 4 부분인데요.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입니다. 1항을 볼까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는 뭐냐면요. 가명 처리된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라는 것에 모든 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여러분들께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그 각종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이 가명정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관리 계획이 있다면 가명정보도 역시 그 내부관리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별도의 내부관리 계획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딱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기존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플러스 2가지인데요. 이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원본 정보, 가명 정보와 추가 정보를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할 것. 물론 필요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추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별도로 부여할 것. 예, 그래서 가명 정보, 추가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 원본 가명, 추가 정보에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권한을 분리하고 권한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추가 정보에 대한 별도 분리 보관, 또 추가 정보 가명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분리, 이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기준 고시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정보 대신에 가명정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조의 5로 가서요.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 의무입니다. 여기도 다시 나오지만 가명정보 처리 시라는 것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할 때 금지 의무가 아니고요. 가명 처리된 정보를 처리할 때, 다시 말하면 가명 처리된 정보를 제공, 이용할 때, 분석할 때 금지 의무를 말합니다. 자, 1번 1항입니다.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가명 처리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요. 가명 처리된 정보를 이용, 활용,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즉 이용, 활용,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파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명 처리나 이런 또 뭐 익명 처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이 제로고 재식별이 일어나지 않아라는 절대적인 보장과 가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재식별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재식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당 가명 정보를 중지하고 처리를, 즉 처리라는 것은 이용, 활용, 제공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파기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1항에 따라서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즉 재식별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1항은. 그래서 가명 처리된 정보를 누구든지 재식별 시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2항 그래도 이용 제공하는 과정에서 재식별이 일어났다면 즉시 그 가명 정보를 처리를 중지한다는 것은 이용, 활용, 제공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 파기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8조의 6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니다. 1항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28조의 5 제1항을 위반하여 28조의 5 제1항이 바로 위에 있죠. 재식별을 시도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3%죠.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 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나는 1년도 안 됐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은 해설서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데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과징금 부과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34조의 2 제3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요. 대개 이제 신용정보법으로 가게 되면 이 재식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그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8조의 7 적용 범위입니다. 가명정보는 제20조부터 해서 제39조의 8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바와 같이 제20조 정부 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고지에서부터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항목들을 적용 제외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항들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아야만 가능한 사항들로 해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제가 감염 정보 및 추가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넣어놨는데 이 부분은 그 시행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시행령 30조 개인정보, 48조의 2 개인정보, 이 48조의 2 개인정보는 그 정보통신 사업자에 대한 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라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보관, 그리고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접근 권한 분리, 이게 두 개가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걸로 보입니다. 다음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표는 보호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전체 가명 처리에 대한 수행 절차를 한 장으로 요약을 한 표가 되겠습니다. 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이제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 두 번째,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세 번째, 가명 처리. 네 번째, 적정성 검토. 다섯 번째, 안전한 관리, 즉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다음 장부터는 이 위험성 검토하고 4단계 적정성 검토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먼저 1단계 목적 설정 등 사전 준비입니다. 이 가이드라인 상에는 1번 목적 설정부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제가 0단계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명 처리를 하고자 하면 바로 목적부터 설정해서 1단계부터 들어갈 수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 가명 정보에 대한 내부 관리 계획이라든가 내부 절차나 규정이 일단은 어떻게 우리 이게 회사에서는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절차나 규정이 일단은 필요하겠죠. 그것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처리하려면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또는 처리를 어느 조직에서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0단계로 넣은 부분이고요. 사실상 이제 1단계부터가 가이드라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 설정, 이 목적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방금 앞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았는데요. 28조의 2에 나오는 1항,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 보존이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명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 세 가지 법률상 목적에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목적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내가 과학적 연구다 하면 과학적 연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사항을 숙지를 하고 이에 맞게끔 목적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가급적 그 다음 단계에 보면 가명 처리 대상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 설정 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정이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뭐에 관한 연구, 이 한 줄짜리는 조금은 부족한 것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를 끄집어 오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에서 그 어떤 항목이 필요한지를 추출을 해내려면 최대한 목적이 구체적이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1단계에 나오는 목적 설정은 앞에 수식 어구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에 그 설정된 목적에 가장 적합한 알맞은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때 처리 대상 선정은 과도해서도 또 안 되겠죠. 처리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이제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상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처리 목적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별도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처리 목적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리 목적이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다면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명정보 처리 이행을 위한 안전조치는 비단 이번 가명 처리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안전조치는 항상 늘 해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명 정보를 활용하겠다라고 정한 시점부터 내부 관리 계획에 가명 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가 포함될 것이고, 그걸 계속 이행하면서 증적을 쌓아가겠죠. 그러면 그 증적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부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4번에 나오는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늘 이행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이 교육기관에서는 한 번도 가명 처리를 한 적이 없어 라고 하신다면 아직은 내부관리 계획에 가명 정보가 없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가명 정보를 처리해서 활용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제 내부관리 계획부터 가명 정보에 넣어서 지금은 계획이지만 이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실적이 쌓일 거고 이행 실태를 계속 점검해 나가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단계가 5단계로 필요 서류 작성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이 신청서가 되겠죠. 우리가 교육부 가이드에서는 이걸 사업계획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사업계획서 또는 우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그 참고 부록 부분에 가명 정보에 대한 이용 제공에 대한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신청서의 부록에 보면 이 세 가지의 그 첨부가 있습니다. 그 첨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그 개인정보에 대한 유형 분류표입니다. 이게 어떤 각 항목별로 이게 개인 식별 정보야, 이게 개인 식별 가능 정보야를 표시해 놓은 유형 분류표가 첫 번째 첨부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첨부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활용 데이터에 대한 요구 수준표가 들어갑니다. 이용기관 입장에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요구 수준표가 이제 선택사항으로 두 번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계약서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가명 정보를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할 거야 한다면 제3자 제공에 대한 계약서가 있겠죠. 그 부분이 이제 이 필요 서류의 첨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는 이번에 가명 처리를 위탁할 거야. 위수탁이 있을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한 계약서가 또 있겠죠. 그런 계약서들이 세 번째로 첨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 4번 과정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적정성 검토 시에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와 그 다음에 추가 정보에 대한 사항 모든 것을 다 서류를 가져와 해가지고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한 장의 확약서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28조의 4 안전조치 의무와 28조의 5에 해당되는 이 사항들을 법령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할 거라는
그 확약수로 대체를 보통은 해서 적정성 검토 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필요 서류를 작성을 했으면 다음 2단계인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2단계부터가 실제 처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하겠어라는 승인을 한 경우죠, 그죠? 이렇게 됐다면 사실상 이 필요 서류 작성 이전 단계에서, 즉 1단계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수립과 고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공개는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1단계에서 이 조직 내에서 가명 처리에 대한 활용이 확정되었을 때, 그리고 처리 전에 처리 방침에 대한 수립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고지된 사항들을 보고 내 정보는 삭제해 주세요라는 요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가명 처리가 된 정보를 정보 주체가 내 정보를 삭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명 처리된 정보 자체는 로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다음 처리 때부터는 삭제 요구권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다만 가명 처리된 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했기 때문에 삭제 요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 다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단계 처리 대상의 위험성 검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파일로부터 대상 항목 선정입니다. 여기 1단계에서도 대상 선정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또 대상을 선정하나? 물론 같은 대상이긴 하지만 1단계에서는 그냥 문서상 했다면 2단계에서는 파일로부터 선정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실제 개인정보 파일로부터 대상 항목들을 실제로 추출하는, 즉 시스템으로부터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파일을 추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식별 위험성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식별 위험성은 크게 대분류가 두 가지죠. 하나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식별 위험성은 없는지, 두 번째 데이터를 이제 이용하는 그 환경 또는 처리하는 그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식별 정보는 뭐가 있고, 식별 가능 정보는 뭐가 있고, 특이 정보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재식별 시에 영향도가 있는 그런 정보는 뭐가 있는지 이 네 가지를 보게 되고요. 처리 환경에 대해서는 처리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형태,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딘지, 폐쇄적인 환경인지 아닌지 이런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각의 요소별로 위험성을 검토를 해서 아웃풋으로는 3번에 있는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위험성 검토 2단계하고요. 4단계인 적정성 검토 단계인데 이 다음 챕터에서 위험성 검토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러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3단계 가명 처리로 가게 되는데요. 이 인풋으로 해서 항목별 가명 처리 계획 작성의 아웃풋을 만들게 됩니다. 즉, 항목별로 얼마만큼 위험해, 환경이 얼마만큼 위험해, 이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야 하는 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회원 번호는 1년 번호로 대체를 하겠다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라운딩 처리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서를 토대로 위험도의 수준이 나오고 그 위험도의 수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수준을 결정해서 처리 계획에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부 이용 시하고 외부 제3자 제공 시를 보면 외부 제3자 제공 시가 내부 이용 시보다 훨씬 위험한 환경이죠. 예, 죄송합니다. 더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처리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형 처리 계획이 작성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은 그러한 처리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처리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시스템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이런 다음에 이제 처리가 수행이 완료가 되면 이제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추가 정보가 있겠죠. 이 정보는 파기를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본 감형 정보와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감형 처리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처리된 결과가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하는 것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검토는 적정성 검토위원회를 꾸려서 구성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보호위 가이드라인에서는 검토위원을 3명으로,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토위원장은 검토위원은 홀수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호선으로 이렇게 해서 선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적정성 검토 단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필요 서류 검토인데 우선 그 전에 적정성 검토의 기본적인 그 맥락은 뭐냐면 처리자가 1단계, 2단계, 3단계를 처리해 오면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검증자의 입장에서 이제 이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들은 당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 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컨대 1단계 산출물이라면 이러한 확약서나 필요 서류들이 있을 거고요. 2단계 산출물이라면 이러한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겠죠. 그리고 3단계에 이제 그 아웃풋이라면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행 처리를 수행했으니까 수행 결과물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기초 자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자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 지식과 학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검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그 보호위 가이드에서는 특별히 제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 검토위원을 구성을 할 때 있어 가지고 이 외부 특정 제3자 제공 시에는 꼭 외부 전문가를 1명 이렇게 넣도록 하고 있고요. 익명 처리 시에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이때 나중에 적정성 검토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 서류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필요 서류 검토 부분은 기초 자료가 뭘까요? 당연히 1단계에 있는 이 5번 과정의 필요 서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필요 서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 적합성 검토. 목적 적합성 검토는 이때 목적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3단계에서 목적 적합성 검토를 한 자료가 있겠죠. 그죠?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별 위험성에 대한 결과의 적정성은 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 보고서가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고요.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의 적정성은 여기 있다. 그죠? 이 항목별 감행 처리 계획 적정성을 가지고 이걸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에서 감형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적정한지 하는 것은 감형 처리 계획에 기반해서 감형 처리를 수행한 이 결과가 있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과가 적정한지를 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뭐 예컨대 라운딩 처리를 했다면 샘플을 가지고 라운딩 처리를 실제로 했는지를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리 결과에 대한 목적 달성 가능성은 이 앞에 있는 이 적합성 검토나 필요 서류 등을 활용해 가지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목적은 항상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세 가지죠.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통계 작성. 이제 이게 목적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했는지, 그리고 유용성을 만족할 수 있는지, 요런 등등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